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요즘 폭우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다행히 저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받진 않았지만 10년 넘게 지난 일들이 마음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저번 주에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떤 사건으로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게 되었습니다. 식기들과는 가볍게 소통은 하고 있지만 시동생과 이혼한 동서 때문에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 집안은 정말 엉망이었죠.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왜 끊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되었는지 들려드리고자 하오니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에 참석한 후에 다른 집 사람들은 이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렸어요. 나와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부러워할지 몰라요. 그저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형 말씀이 맞아. 형수나 우리 집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가지기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다들 아이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너무 압박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이거 녹음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몰라. 정말로 재산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분발해야겠는데 안 그래, 형? 그러게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나중에 딴 소리하게 없어요. 아이고, 그래. 제발 좀 최상 가져가라. 응, 떡두꺼비 같은 손주 좀 안겨주고 재산 다 가져가 버려라. 그놈의 아들, 그놈의 집안대를 이을 아들을. 시어머니는 평생 소원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아버지는 그냥 방관하시는 입장이었고요. 주로 시아버지가 입장에서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가족 모임을 할 때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때야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나 그냥 농담으론 받아들였었는데 솔직히 신경 썼습니다. 결혼한 뒤에 겪어온 시어머니라면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엄마가 한 말, 신경 쓰지 마.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사는 나이도 안 나오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알겠죠? 우리가 뭐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했냐? 우리 둘이 잘 살려고 결혼한 건데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모님. 그것은 나도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잘못된 소리는 없죠.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좀 걱정되네요. 어쩔 수 없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확실하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나쁜 점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제 남편과 함께 병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행운이 좋았죠. 시험관 시술을 받자마자 기적같이 아이가 생겼어요. 양가 집안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 길을 떠날 만큼 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니 모두 얼마나 아이 소식을 기다리셨을 텐데 모두가 축하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제 임신 소식을 반갑게 여기지 않는 인물이 있었어요. 확실히 우리 홍수배가 이제 많이 나왔네요. 아이가 다 긴장돼요. 형수님, 무엇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저한테 말해주시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도 사다 드릴게요. 그래요. 모두 우리 지영이를 왕비 모시듯이 대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지영아, 나의 태몽권자니 삼신할머니가 와서 따져도 무조건 아들이다. 포도 꿈이 아들 꿈이라고 하잖니? 세상에 귀한 장손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라. 우리 지영이도 그렇게. 몸만 건강하게 알겠지만 엄마는 기분 좋고 건강해야 뱃속 아이도 잘 자라는 거야. 세상에 이제야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에이, 어머니, 아들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친정언니가 임신했을 때 배 모양이 너무 다른데
딱 봐도 그 배 모양은 딸일 것 같은데. 이 애가 딱 봐도 아들 버겠다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동서는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쭉 제 임신을 달갑지 않아 했습니다. 개 모양 가지고 아들이야 아닌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별것까지 다 툴툴거리고 시기질투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절대로 자연 임신을 할 거라고 하던 사람이 저희 부부가 시험관을 통해 아이를 갖게 되자 곧바로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동선의 부부는 저희 부부와 달리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부부는 출산 준비에 긴장하고 동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초조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들이라고 확신을 지으셨는지 순전히 파란색이 들어간 아기용품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은 주인을 잘못 찾은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과 다르게 저희는 아름다운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를 낳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고생하셨어요. 우리 딸 유리는 아주 아름다워요. 자신의 엄마와 아빠를 반반씩 닮아서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바라보시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손녀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솔직히 맘에 걸리긴 했어요. 손주만 찾던 시부모님이 딸을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돼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다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저와 유사한 경험을 한 분들이라면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압박이 무엇이었을지 예상할 것 같습니다. 요즘 아무리 한 명만 나와서 잘 키우겠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아이가 차라면 형제는 있어야 하는 거죠. 나중에 너희들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유일한 자식만 혼자 남겨두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형제가 있어야 이 어려운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터울이 깨진다면 아이를 키우는데 너희들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아이를 어릴 때 연년생으로 낳거나 길게 보면 2살 터울로 2명을 한꺼번에 키워내는 것이 너희들도 편할 거예요.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첫째가 딸이라면 둘째는 당연히 아들일 거야. 아니겠지요? 둘째에 대한 압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도 둘째에 대한 생각이 있었죠. 남편과 나 둘 다 아이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가 남동생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우리도 했었거든요. 반드시 아들을 낳으려는 것이 아닌 딸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너무나 좋아해서 우리 부부는 첫째 아이와 최대 2살 차이로 둘째를 가질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있을 때도 재물적인 부분은 물론 꾸준히 확인하면서 시호동 남사야 형제는 인녀를 낳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손자의 이야기다. 그때부터 나는 내 삶에 없을 거라 생각한 시집살이도 이야기다. 아이고, 우리 조카 할머니는 보고 웃었다. 아빠랑 다 같이 행복하게 해라 했지. 형이 이쁘게 생겼어. 또 엄마한테 또 남동생 낳아주세요 하겠지. 그러면 집에서도 나처럼 이쁜 남동생 계속 볼 수 있어? 네, 너희들 덕에 요즘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나? 그리고 우리 집 우리 형이도 있으니까 모임에 가서도 함께여야지. 애들 사진만 꺼내면 다들 우리 애들 인물 좋다고 난리야? 시원이 보고서는 손주 사이 삼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죠, 어머니. 우리 시온이가 다시 한인을 하잖아요. 형아. 우리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저는 비웃음이 아니라 형님이 같이 하루만큼 열심히 만져주셨어야죠. 그랬다면 진작에 우리 시온이처럼 잘생긴 아들을 낳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어머니, 그럼 우리 시원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러지 시연아. 말이 좀 그래요. 내가 오해했을 뿐이야. 동서가 나한테 의도한 대로 얘기했을 것 같진 않아요. 괜찮아요. 말이 조금 가려서 하든 해주세요. 애들 앞에서 나한테 나쁜 말 들으면 싫을 거라면 작은 내가 농담했을 뿐인 걸로 대해주고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생각하면서 너는 윗사람이면 윗사람다운 태도로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있어야지. 괜히 둘째가 시온이 나왔다고 너를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너희들도 빨리 둘째나 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르지 않겠어?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랑 조카를 다르게 대하셨어요. 조카를 품에서 내리는 법이 없었죠. 유치하다 해도 내 아이가 어디서 차별을 받는 게 보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된 척하는 건 내가 참기 어려운 일이 돼가지고 있어요. 아니면서 어려웠습니다. 특히 동서가 코가 하늘까지 솟아오르는 것처럼 말을 삼킬 줄 알아. 그래서 싹둑 손바닥 마냥 없애버리셨어요. 그게 다예요. 툭하면 시온이가 큰 손가락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면 재산을 다 우리에게 줄 거냐는 어이없는 말을 했죠. 누가 나를 생각하더라고요? 동서가 말한 거 당신도 들었죠.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사람을 뒤집는 소리를 하면서 나도 사람인데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소리를 무시하는 것도 그저 하루 이틀뿐이에요. 왜 그를 만날 때마다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도 알지요. 동서가 그런 말을 하는 의도를 모두 아실 텐데도 모른다고 하시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동사 말에 맞장구를 치고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아들이어도 딸이어도 누가 더 귀한지 많은지 말인데 정말 기가 차게 가지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자주 그러시면 명절에 안 갈 거예요. 할머니 집만 다니면서 어린아이라고 그런 것을 못 느끼겠어요. 애들도 다 알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괜히 싸울 것 같아서 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거는 당신이 좀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동서에게 얘기해봤자 괜히 어머니께 이상하게 전해질 거 알아서요. 당신이 남편께 좀 말해주세요. 동서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동서가 조카를 낳고 난 후로부터 전부시댁만 다니면서 남편께 비난이 오겠죠.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시댁에 가서 제가 겪는 일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 수시인 하니 남편이 말을 한다고 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이해했어요.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저렇게 쏘아붙이고 나면 남편은 자기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 동생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아주 잠깐 동안 동서가 사람을 건드리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동서가 제게 경계를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도 그리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마치 둘이 한 쌍인 것처럼 굴었죠. 그러던 중 제 생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친정 식구들을 만나고 하루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죠. 그래도 오랜만에 기분 좋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생일이라고 저에게 용돈도 주셨어요. 어머니, 저는요, 제 생일 때 주셨던 봉투보다 형님에게 주시는 봉투가 어째서 이렇게 두툼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서운해요. 우리 집 아들까지 이은데 어째서 이러세요? 아들을 낳았어도 큰 며느리한테는 안 되나 보네요. 그렇지, 시훈아, 할머니가 우리 시연이를 유리 누나보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으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오랜만에 술을 한 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가 경고하도록 할게요. 당신은 술을 그만 마시라고 안 했어요? 술을 마시면 항상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그만 마셔주세요.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고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 아니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 며느리가 제가 용돈을 주면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돈을 우리 수진이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제 수진이가 가족을 이어나가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왜 못 해주는 거야? 제가 얼마든지 우리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고 싶으면 얘기하라고 하세요. 큰 며느리든 뭐든 제게는 우리 시원이가요. 제 일이에요, 그럼. 그렇냐 말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리인 건지. 동서는 자기가 아니라 제가 돋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렇게 초를 쳤어요. 저할 시어머니도 약을 많이 드신 상태였지만 그래서인지 말씨에는 필터가 없었죠. 아이들이 있는 앞이라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어렵더군요. 시어머니와 동서가 제 속을 쌍으로 뒤집어 놓았거든요.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나 동서가 산부인과에 가서 저보고 시험을 받아보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동서는 그 곁에서 맞장구를 쳐주었죠. 술에 취했어도 사람은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개라고 한 건가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형님께서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제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머니, 아버지, 형님 말씀 들으셨어요? 제가 정말 당황스러워요. 아이쿠, 이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아버님과 어머님은 여기 계신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계시다가 이상한 말씀하고 사람 면박을 주시고 제 자존심을 함부로 억울하게 생각하시면서 계시다가 누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냥 참고 있었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둘째 아이를 낳아도 저희 부부가 스스로 나올 거니까 아들이건 딸이건 제가 말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동서도 말 가려서 해. 어디 가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면 정말 큰일 나 알지? 아이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얘 엄마는 얘 엄마다운 모습으로 굴어야 해요. 괜히 얘 앞에서 자기 몸무게를 챙기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아이 얼굴 어떻게 보게 될지 생각해. 한 번 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다가 보면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에게 말을 좀 가려서 하라고 했음. 딸을 안고 있는 채로 나와 인사드렸어요. 시동생은 부부를 따라와서 정말 죄송하다며 계속 사과했지만 동사는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이전부터 느낀 바 있었지만 시동생이 참으로 안쓰러웠어요. 그만큼 좋은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왜 그런 여자와 결혼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 가는 제사인데 가서 음식 머리에 올려야 하는데 그것도 난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 생일날 자리를 터놓고 나와서 그 후 2년간 우리 부부는 시아버지 댁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동선을 안 보고 지나가서 스트레스가 덜 눌렸는지 나도 모르게 둘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왜 함께 있을까요? 일어나는 과정 중에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댁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이후로 처음으로 치르는 제사였는데 입덧이 매우 심해서도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강제로 나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리이기에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참석했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해 일상에서는 무심코 오던 냄새조차도 참을 수 없었는데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에 노출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보 시온이랑 유리가 같이 살 일이 있잖아. 아이들을 그만 보고 빨리 와서 당신도 이거 듣고 있어요. 아이들끼리 놀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일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뭘 그런 식으로 오라고들 들들 못 가. 복권은 좋은 날 괜히 큰 소리를 지르진 말아요. 근데 너는 이따 심하다고 명절에 안 오던 애가 그 사이 입덧이 가라앉았나 보러 왔을 때 천국과 하는 걸 보면은 명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사람 입덧이 심한 건 똑같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저와 기일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와서 음식해서 올리는 게 맞는 거라고 해서 같이 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생일날 했던 행동이 그렇게나 마음에 안 들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이번에도 아들을 낳나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나요? 계속해서 나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말은 그러니까 당연히 표정도 좋지 않았죠. 그와 동시에 동서라는 사람은 잔머리를 살살 굴리며 괜히 잘 놀고 있는 애들 사이에 끼어들어 애를 돌보는 척을 했어요. 부엌에는 얼씬도 안 하고 있었죠. 시동생과 제 남편, 그리고 나란 3명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입으로만 음식하는 걸 지시했고 이미 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시동생은 눈치껏 계속해서 자기 아내를 부르게 되었어요. 와서 일해라고 말이죠. 이렇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일을 계속 부르게 하는 거야? 형수가 매우 입덧이 심한데 당신이 좀 와서 함께 일을 부르면 금방 끝나는 일이잖아. 어떻게 형수가 여기서 계속 일하고 당신이 거기에 있어? 당신이 아랫사람이라면 좀 와서 일을 부르야지. 어머님의 아들이 나와서 일을 안 해줘도 된다고 하셨었는데
동서의 한마디에 집안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엘사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농담을 주고받던 남편과 시동생도 아무 말을 잇지 못했고 나 몰래라고 말로만 요리하던 시어머니도 말을 뚝 멈췄습니다. 집에는 순간에 구워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걸 알아차린 건지 뒤늦게 동서라는 것은 말을 수습하려는 듯 농담이라며 그제야 부엌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왔습니다. 얘는 언제 그런 농담을 했니? 너는 참 말 재주 있다 설마? 아니, 내가 그런 소리 할 리가 있겠어?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네 진짜. 에이, 어머니, 제가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제가 다 기억해요. 형님 생일에 그렇게 가고 난 뒤 저랑 통화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무리 기분이 나빴다 해도 그렇게 나가는 거면 큰 며느리가 되겠어. 노릇할 그릇이 안 되는 거라고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말씀하시면서 아들도 못 낳는 사람이라며 어떻게 형님이 되겠느냐고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시원이가 장손이나 다름없으니 제가 큰며느리나 다름없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 동서는 그 말을 꾸중하며 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인간일까요?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보다도 시동생이 더 화가 나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부부의 대화가 크게 소란을 피우고 나갔기에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는 조카 아이와 저희 딸아이를 어르고 달래고 있었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해야 하는 변명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말없이 전을 부쳤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첫 기일날 올린 제사는 삭막하고 차가운 분위기에 이루어졌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저 얌전히 자기네들끼리 놀고만 있었죠. 밥을 먹고 가라는 시어머니 말에도 저희 부부는 아무런 대꾸 없이 짐을 챙겨 시댁을 나섰습니다. 해도 너무하네. 아니, 그거 그냥 한 소리야. 부부가 쌍으로 꽁해 가지고서는 말이야. 내가 틀린 소리 한 거 아닌 거야? 응, 너희들 하는 짓을 봐봐. 그게 윗사람이 할 짓인지 너희들 아랫사람들이 잘 배우겠다. 아주 유라, 이거 맛있는 까까를 사 먹어. 알겠지 형? 형수, 정말 죄송해요. 집사람이 아직도 생각이 얕아서 정말 죄송해요. 형수, 정말 죄송해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시동생만 자기 와이프 때문에 죽어날 노릇이었습니다. 안쓰럽기는 했어요. 시동생한테는 화가 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잘못 결혼해서 인생이 참 힘들어 보인다라는 안쓰러운 마음만 있었어요. 남편과 둘이 이야기를 할 때 남편도 자기 동생이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면서 항상 안타까워했죠. 또 너는 아니다. 일단 조만간 나랑 따로 좀 보자라고 말을 했을 때도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남편이 따로 보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은 저와 동생 사이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러나 그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로 인해 사건이 명절에 터졌어요. 시아버지가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일주일 뒤에 또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저도 딸과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시부모님 집에 가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집에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괜히 입덧이 심한데 오지 말고 쉬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형님,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네요. 명절인데 어머니랑 둘이서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이전에 실수한 일로 인해 그런 말은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윗사람 대접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주버님께 하지 말고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동하면 좋겠어요. 좋겠네요. 어머님도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 연락보는 대로 빨리 오세요. 와주세요도 아니고 오세요라니.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오는 어떠한 연락도 받고 있지 않았는데 동생이 제게 보내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당연히 머리끝까지 화가 들끓고 오르시겠죠. 그런데 저보다 더 화가 난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는 옷을 챙겨 들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봐서 무슨 일이라도 날 것 같았죠. 그래서 시동생한테 연락해서 남편이 그때도 아직 안 왔느냐고 했더니 아직 안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를까 형이 오면은 밖에 나가서 얘기해달라고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을 때쯤에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예, 너 당장 와라. 내가 어떻게 이러할 수가 있어? 어떻게 란 요란한 전화는 시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한 목소리로 제가 본가로 빨리 오라고 소리쳤어요. 소화기 너머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급하게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이미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동서와 조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부여들고 계셨고 거실에 남편과 사돈 그리고 제 처제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남편과 같이 가까웠던 만큼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뺨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가는 피로 달아 있었으며 시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요. 민호야, 형이 진짜 잘못했다. 형이 진짜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시온이 자라는데 필요한 돈, 양육비 매달 너희에게 보낼게, 진짜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사람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네 화가 풀릴 때까지 나 두들겨 패도 괜찮아.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사람한테만 말하지 말아줘. 형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사람이냐? 내가 사람이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문을 열어. 문을 열어라고 너도 나와서 내가 내 앞에서 해명해. 해명하라고. 문을 열지 않아. 내가 설명할 때 내가 어떻게 시온이 경기를 일으킬지도 모를까? 인마, 내 말 좀 들어봐. 내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 양육비를 내주면서 와이프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혼당하기 싫은 놈이 남의 와이프랑 놀아낼 생각은 어떻게 했니? 어떻게 했냐고?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너희들 둘이 놀아난 거냐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대답해. 대답하지 않으면 질질 끌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가정 있는 여자랑 바람을 피운 거냐? 그것도 너의 친구 동생의 와이프랑 너는 나한테도 민호의 자식한테도 너 진짜 사람이 되어선 안 될 짓을 한 거야? 알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 셋이 어떻게 지내왔는데 내가 이래? 이거 어떻게 이러냐고?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는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동서는 제 남편의 친구와 외도를 저질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제 조카예요. 조용히 시동생 하나만 따로 불러서 해결하려 했던 건데 동서가 제게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오니 남편이 눈이 돌아갔던 거예요. 집을 박차고 나가서 본가로 곧장 간 것이 아니라요. 동서와 바람을 피한 친구를 잡으러 간 것이었어. 동서는 그 사람을 본가로 끌고 들어오자 않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고 나는 그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 내가 다 너에게 말했던 걸 알잖아. 내가 저지른 것을 잘못 알기 때문에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 나도 안다고. 하지만 문제는 여자와 남자의 마음 사이. 그게 머리와 가슴이 다른 탓이야. 너희도 알잖아. 내가 잘했다고 말한 적은 없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모든 게 실수였다고. 그저 만나서 생긴 고민이라는 것이 그게 지금의 실수야. 동생은 주먹을 쥐어 상대방에게 향해 휘둘렀다. 그 덕분에 떨리며 어루만지는 눈길을 받았었죠. 순간 파리가 머리를 스쳐간 걸 보고 쫓아냈지. 실수였어. 아, 이건 실수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한 짓이 실수라니? 아니, 너희들이 한 것은 더럽고 배려 없이 한간통이야. 솔직히 이상하다 했던 것 같아. 안 맞는 말인 것 같아.
시험관 내내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아이가 생긴다니까? 그런데 분명히 내가 그 여자 핸드폰에 온 문자를 봤었거든. 분명히 그 내용에는 이번에도 아이가 안 생겼다는 게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어. 그러나 다르게 나타났다. 직접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내 아이였던 그 여자가 나였으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살 생각조차 없고 나는 그런 여자와 함께 살 생각도 없으니까 내가 고통받으며 돈을 벌어 내 자식들을 먹이고 살릴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너를 데리고 살라고 하는 거라고 여보라고. 그리고 동생이 자신이 자신의 아내와 이혼할 것이라며 내가 너를 데리고 살겠다고 양진남에게 큰 소리를 치자 문을 닫아 숨어있던 동서가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여보 아니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라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사귀기를 좋아해서 만난 것이 아니니까. 진짜야.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 여보라고. 나는 좋아해서 만난 게 아니라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작성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시온이 아빠가 여기 계셔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아들인 시온이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시온 아빠가 방을 닫고 들어가 계신 동안에 당신의 남자친구가 나한테 해온 짓을 다 보여줬어요. 초음파 사진부터 너희들이 만나는 동안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까지 모두 다요. 당신은 그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했나요? 당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적어도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아니면 이렇게 뻔뻔해질 수도 있겠지요. 다른 놈이랑 놀다가 남 팔아먹고 내 새끼라고 얼굴을 뺏어온 걸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최악 중에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나 자신의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동서는 이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을 남편에게 붙잡으려 애를 쓰며 매달렸습니다. 아이만이 불쌍해했어요. 정말로 참담했던 것은 아이를 억지로 붙잡으려 들고 울게 하면서도 동서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고 발악하는 모습은 사람다운 행동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지한 아이를 안아주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 울고 있는 거 안 보여?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시온이가 시원이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 피가 아니라고 말이야? 라고 물었어요. 시온이는 응, 그런 거야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시온이는 아이고, 내가 죽어야 이 꼴을 못 봐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조상님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 아이고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집안 대가가 끊겼다고 하며 오열했어요. 남편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죠. 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정이 덜 들었던 것 같았고 시동생도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자기 아내의 외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들 때문에 집안 대가가 이렇게 중요한지 궁금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날 명절이나 나발이나 집안은 풍미박산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알아 눕고 시동생은 명절 연휴가 지난 후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시온이 우리 집안 핏줄이야. 내가 우리 집안 핏줄이다. 고 말하면 우리 집안의 핏줄인 거야. 그나마 지금 유일하게 대유일 놈이 이놈이 이거 한 명 있는데 이런 걸 다른 집에 줘버리면 집안 안에는 어떻게 남을까? 응 그냥 몰랐던 것처럼 하고 시원이 걷어서 키워 이게 지금 할 이야기야. 차라리 정들어서 못 보낼 거면 말하지 마라. 그렇지 않거나 고작 그 자식의 집안 대회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말을 아예 안 할 테야. 그것 때문에 왜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조상님들 얼굴을 보지 못할까 봐 자신이 없어서 엄마. 그럼 내가 엄마보다 먼저 죽을게. 내가 먼저 죽어서 가서 그 조상님들께 사정 다 설명할게. 그럼 괜찮겠지요? 시동생의 격한 반응을 저와 남편은 너무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뭔가 그놈의 이유가 있는 거죠? 종갓집이라도 되면 그나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며 엄청난 부담을 해야 한다면 시어머니가 손자의 목숨을 건다는 것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노력할게요. 그러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왜 손자한테 그런 집안의 일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목숨을 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도가 심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욕심으로 2명의 자식이 등을 돌리게 했어요. 친자 불일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동생은 혹시 모르겠다는 생각에 친자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결과는 역시 불일치였습니다. 조카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는 동서의 상관남 자식임이 확실해졌죠. 그쪽 유전자는 일치했던 거예요. 결국 시동생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고 그쪽에서 위자료와 온갖 것들을 지불했어요. 동서라는 여자가 외도한 남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일까지요. 나왔으니 말입니다. 저희 남편의 친구이자 동사의 상간남이었던 그 사람도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뭐 둘 사이에 살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렇게 시동생의 이혼으로 저희 부부는 동서라는 여자와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형수님, 축하드려요. 제가 형수 덕분에 예쁜 조카들을 둘이나 얻게 되었네요. 유리랑 똑 닮은 남동생이 생겨서 유리가 누나니까 동생 잘 챙겨줘야 해, 알겠지, 형? 자주 놀러와. 형수님도요. 야, 인마, 기어코 올라가니까 좋냐? 언제든지 마음이 변하면 내려와서 알 것이다. 시동생은 동서와 이혼한 후 절에 들어갔다. 이혼만으로도 삶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더구나 친자식이라 믿고 애정을 쏟았던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마음속이 찢어질 것이다. 우리 둘째를 낳았을 때 시동생이 내려와서 인사를 하고 갔다. 제가 2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입이 찢어질 만큼 자랑스럽게 손주를 외쳤다. 우리 아들이 간단장이 되었을 때 시동생은 이상하게 자주 왔다. 아마도 여러 생각이 겹쳐서 그런 것이겠지. 그렇게 시동생은 저를 위해 올라가고 우리 가족은 3명에서 4명이 되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최근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장손 얼굴 좀 보자. 집안 대회율 녀석인데 내가 얼굴은 좀 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안 대회를 잇는다는 소리는 정말 지루하고 귀찮았습니다. 그런 말을 어디서 들으셨는지도 궁금했는데 오랜만에 전화를 받자마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의 어떤 반응을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 소리를 하려면 전화를 끊으라고 했는데 남편이 그냥 전화를 끊고 말았고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낳고 키우느라 바쁜데 제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라니 당신들의 자식들은 당신에게도 그럼을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행한 대로 자식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오래 산다면 얼마나 오래일까요? 정말 이렇게 하는 건 아닐 텐데 이런 문자까지 보내오고 정말 당황스러워. 나한테는 시어머니고 남편한테는 어머니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간섭적인 일 때문에 얽히고 설킨 날이 많아 사연을 보내드리게 된 이유도 여러분의 충고를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시어머니와 다시 관계를 맺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현재처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인생과 결혼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선배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